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1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가볍게 뉴스들 이렇게 쭉 훑어간다면 2부에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그 중국의 이제 부채 리스크가 현재 존재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판 리먼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만약에 터지게 됐을 때 다른 국가로 전이되냐,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냐, 크레딧 리스크가 커지냐 이런 부분일 텐데 그렇게 파장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헝다 말고 글로벌 금융 위기랑 지금 그 벽개원 비구이 위안 사태를 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내세우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먼 때는 그 상품이 파생 상품화돼서 유동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파생 상품화돼서 전 세계 각지에 퍼져 나가서 이게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비구이 위안은 대부분이 몇 개 빼고는 중국 내에 있는 거다. 그리고 부채의 규모도 어느 정도 다들 가늠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문제가 아니라 네. 어찌 보면은 중국이 안고 있는 그동안의 부채에 대한 리스크인 부분들이어서 어찌 보면 부채 사이즈 자체가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 듯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헝다, 비구이완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많지 않은 부분들이죠. 네네. 그렇지만 그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우리가 그 그림자 부채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드러나지 않은 이 부채 규모 자체가 뭐 제가 지금 화면상에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암묵적 부채라고 이제 그림자 부채가 되겠죠. 이 지방 정부 이제 이쪽은 공식 부채입니다. 공식 부채는 이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합친 게 한 61조 위안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요. 네. 근데 지금 알려지지 않은 정확히 판단도 아직 중국 정부도 정확히 모르는 지방 정부 부채 추정이긴 하지만 60조 위안입니다. 이게 어디서 주로 오냐면 요 LG FPV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 정부들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 또 인프라 투자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해서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제 이쪽에서의 그 지금 부채 규모가 얼마냐면 60조 위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식적인 부채 규모하고 비공식적인 부채 규모가 같은 사이즈인 거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하고 좀 다 연관이 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60조 위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 넘어가기에 앞서서 LG FV를 좀 설명해 주셔. 여기 있지만 로컬 네. 가버먼트 파이낸셜 베이커리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이제 직접 뭐 조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 PF 우리 이런 부동산 PF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쪽에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 이쪽이 부동산 좀 자금 조달 창구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지방 정부가 토지 이용권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해주는 그렇죠. 페이퍼 컴퍼니로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결국은 이제 지방 정부와 LG FV는 일단 부채로 보면 거의 같다라고 보시는 게 네네. 맞겠죠. 이제 다만 이제 주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만약 지방 정부가 다 이런 걸 했더라고 하면 공식적인 부채에 잡혔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잡혀서 60조 위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환율이 7.3 위안 정도 되죠. 네네. 그러니까 뭐 대충 얼추 따져서 한 9천억 1조 달러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9천억 달러 정도 되겠죠. 네네. 9천억 달러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서프라임 당시에 손실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거의 사이즈급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은 사이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근데 중국이 여러 가지 부채가 있죠. 기업 부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사이즈 규모가 적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서프라임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뭐 구제금융도 투입을 했고 연준도 사실은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했죠. 네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뭐 생각해 보시면 자산 규모가 1조도 안 되는 게 한 4조 달러까지 이제 확 달러를 그만큼 유동성을 풀었다는 얘기죠. 네네. 거의 한 3조 달러를 풀었다라는 얘기죠. 뭐 최근에는 뭐 팬데믹 때문에 더 풀긴 했지만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는 사실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요? 그러니까 1조 달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도 보면 한 대충 한 3조 달러의 정도의 어떤 규모. 물론 네네. 이제 사이즈가 약간 들어 파생도 아까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면 단순하게 해서 1조 달러 메꾸기 위해서 결국 1조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데 네네. 문제는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무작정 발견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국은 딱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봐서는 이렇게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렇다고 해외 뭐 투자가들이 뭐 여기에 대고 뭐가 해서 뭐 부실 자산을 매입을 하려고 뭐 네네. 싸게 들어가려고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없을 거고 이거는 온전히 중국 정부가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중앙 정부는요. 네.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재정 수지 흑자를 내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네. 잉여금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지 국채 뭐 발행과? 이런 거 네. 해서 이제 결국 돈을 일단 일단 재정 수지는 지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국채 발행인데. 예. 근데 국채 발행은 미국은 이제 뭐 다 사주는데 네네. 결국 중국 국채 누가 사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뭐 그동안은 사실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와서 많이 사주고 네네.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에 오히려 이제 국채 시장에서 뭐 다들 우려하니까 다 떠나고 있는 입장. 뭐 우리가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화, 뭐 차이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국의 국채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외부 쪽에서 조달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뭐 갖고 있는 이제 뭐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환 보유 계획을 결국 뭐 동원한다. 뭐 네네. 미국 국채를 팔아서 뭐 그걸 갖고 손실을 뭐 메꾼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3조 달러라는 부분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항상 그쵸. 예, 기본적으로 갖고 뭐 가야 될 금이라든지 거는,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요. 뭐 그것도 있고 네네. 우리가 뭐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네.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이 뭐 부채가 없는 부분들도 아니죠. 뭐 최근에 그래서 단기 정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또 달러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네네. 있고 실제 가용 외환액은 이 3조 달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4천억 넘게 뭐 외환 보유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얼마가 뭐 논란이 있지만 그쵸. 그보다 훨씬 적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이제 서프라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손실 자체를 누군가는 다 결국 나눠 가진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네. 소위 빚잔치를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주주가 손실을 떠안든 은행이 손실을 떠안든 뭐 이러한 손실을 떠안는데 지금 결국 중국의 이러한 그 LGFB와 같은 거는 은행이라든지 네. 또는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신탁 회사들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중국 내 사람들일 거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면 다 손실 자체는 다 중국이 떠안는 개념이 된 부분들이어서 뭐 과거 뭐 어찌 보면은 다른 나라 손실을 입고 자기는 조금 그걸 떨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손실 자체가 뭐 결국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실은 그 부채에 대한 조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피해가 다 중국 내로 다 들어갔으니까 특히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이러한 쪽, 그러니까 전체 은행권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총 지금 대출 규모는 한 전체 총자산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아마 어느 정도로 어느 나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중국 은행의 손실 자체를 상당 부분 키울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 풀기가 정말 과감한 어떤 구조조정 그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이 문제 자체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중국 내에서 이 부채를 재조정하는 과정은 정말 커다랗고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중국 국민인 경우가 인민인 경우가 많을 예, 테니까 예, 예. 부동산이라서. 근데 그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물론 그로 인해서 중국의 그 제조업도 계속 그 지지부진하고 소비도 지지부진하고 해서 국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면 부채를 못 갚아서 채권 자체가 디폴트가 났을 때 예.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디폴트가 났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사의 리스크로 전이될 거냐 미국에 있는 리스크로 전이될 거냐 이거는 좀 그건 약간 다른 좀 제한, 문제. 예, 그건 좀 약간 좀 사이즈 자체가 크지는 않. 정확하게 제가 파는 건 오늘 뭐 네네. 예, 금융에서 얘기를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 뭐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죠 예, 예. 우리가 예. 그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뭐 금융 쪽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크지는 않긴 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러한 경기 성장의 둔화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수출 쪽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직접적으로 대중국 수출 네네. 자체가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권 자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세안 쪽에서의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력 자체가 워낙 그쵸.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 네. 사실은 또 하나 조금 이게 제가 뭐 앞서가는 말씀해 걱정일지는 주세요.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이제 뭐 IMF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좀 하나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사실 홍콩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홍콩에서 IMF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질 때 네네네네. 보면은 그 진원지가 처음에 시발점 자체가 이제 홍콩 쪽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홍콩이 썩 녹록지 않은 상황들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게 홍콩이라는 데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은 상당히 약화된 거는 분명하지만 네네. 이게 중국 리스크 자체가 홍콩으로 전이가 됐다 네네. 했을 때는 문제 자체는 더 골치 아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왜 홍콩을 걱정하냐라는 부분 홍콩도 사실은 이제 각종 기업 부채라든지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거기다 지금 경기 상황 자체도 상당히 뭐 이미 항생 지수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게 홍콩 같은 경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얼마예요? 5.75입니다. 아 홍콩이요? 예. 오. 홍콩은 달러 폐기제를 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하고 금리를 같이 올라가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 항상 0.25%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면 따라서 금리 올리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이 뭐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동결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5.75%의 금리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홍콩은 예. 자신들의 물가와 상관없이. 예. 아. 그럼 경제 그게 우리도 지금 아우성인데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물가라도 있으니까 예. 맞춘 건데. 5.75라는 어떤 고금리 상황이 계속이 되면 홍콩 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보면 홍콩 당국이 그 달러 폐기제를 그러니까 홍콩 달러 폐기가 딱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개입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환 보유국을 거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작년에서 한 1,000억 달러 썼어요. 아 환율 맞추려고. 예, 그러니까 5,000억 달러 외환 보유국인데 지금 한 4,000억 달러로 쑥 줄어들었거든요. 거의 1년. 20%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사항들이라고 보면 지금 홍콩 쪽에서의 사항들 자체도 자칫 중국의 여파 자체가 커지게 되면 정말 휘청할 수도 있는. 뭐 근데 그런- 홍콩이 흔들리면 진짜 그거 아시아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거기 금융기관들 엄청 많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파장 어떻게 파생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간 우려라고 간 우려라 말씀하신. 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 있다지만 이제 그러한 전염 효과라는 전염 리스크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쪽으로 계속 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익스포저 자체는 적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조금 리스크를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그 경계는 좀 여전히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중국이 뭐 우리가 다들 예상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좀 한번 좀 세게 구조조정을 해서 뭐 한 1년 정도 아프더라도 네. 꽤 털고 나면은 사실은 뭐 그래도 그 다음은 V자 반등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네네. 테니까 또 경기 부양하면. 근데 이거를 그러한 식으로 안 하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식으로 만약 한다. 뭐 몇 개 뭐 큰 업체 뭐 조금 구조조정하고 뭐 하는 전혀 빚은 해결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성장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V자 반 이 과감한
그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경기도 안 좋은데 여기다 대고 정말 했을 때 뭐 성장률이 4%대가 아니라 만약 0%대, 1%대 나오면 정말 중국 국민들이 아우성이 나올 그쵸. 거고 뭐 실업률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요. 네네. 뭐 한 뭐 실업률이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때 하면 10%가 넘었으니까 네네. 중국도 만약 10%가 넘는다면 중국 인구의 10%를 생각해 보면은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인 불안을 지도부가 사실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급격한 충격요법을 통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저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네. 좀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부채 문제를 안 풀고 부양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부채를 한꺼번에 이게 그 좀 털기 위한 구조 조정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천천히 해야 될 수밖에 뭐 없으니 천천히 할 수밖에 없으니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담 자체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IB 보면 올해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을 더 낮게 중국을 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한 4% 후반대, 내년 4% 초반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전망을 하고 있어. 거기에 뭔가 불확실성이 터지면 결국 3%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제 의견 조금 다소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는 네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녹록지는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사실 해보겠습니다. 근데요. 그 문득 궁금해진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금융 시장이 진짜 경색되고 돈이 마르고 이럴 때 보면은 버블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버블이 막 생기고 나서 거기서 돈잔치 한번 쫙 하고 한 사람들 다 신나 있는데 어느 순간 야 알고 보니 여기서 뻥 터졌네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안 좋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버블은 없는 거예요? 버블의 강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네. 얘기하는 일본 버블이라든지 네네. 서브프라임 당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도 이미 상당 부분 좀 떨어진 부분들이 네네. 있고 주가는 뭐 이미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까지 반토막 가까이 났으니까 사실은 뭐 일본은 거의 꼭대기에서 다 모든 게 터졌으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충격이 사실은 컸던 거고 중국은 뭐 그러한 부분에 자산 쪽에서의 어떤 버블 강도는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좀 표현은 좀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부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누적된 부채이기 때문에 네네.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중국에 대한 이런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지금 대도시 부동산 가격을 보게 되면 전년 동월비 기준에서 1%도 하락이 안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선 도시야 아니면 전체요? 70대 도시 기준. 70대 그러니까 일선 도시, 이선 도시 좀 포함되어 됐겠죠. 네네. 근데 1%도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1%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뭐가 7월 달 기준으로 보게 네. 되면.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의아스러운 거죠. 네,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계가 그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가 정확히 지금 적정적으로 지금 이게 통계가 잡힌 건지 아니면 중국이 정말 그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집을 또 안 팔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러한 사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미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하락을 한 상황이고 만약 이게 조금 더 정말 문제들이 현실화돼서 부동산 가격이 진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한다.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부실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건설사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미매각, 뭐 주택 이런 것들의 네네. 평가손 자체가 확 이제 떨어질 그쵸. 테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부실 뭐 규모라든지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맞는 건지라는 기본적인 부분도 하나 조금 좀 저는 좀 불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네. 중국 정부 그래서 저도 뭐 이전 중국 얘기를 들을 때 이제 항상 먼저 말씀드리길 제가 뭐 좀 해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질서 있는 아마 신용 위기 질서 있는 침체로 갈 거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이 금융기관을 통제하고 있고 뭐 해서 하고 있어서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버블의 강도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제 크지 않게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사실 좀 드릴 수 없어서 네.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제 시나리오를 조금 더 네네. 강하게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박성현 전문위원께서 그래도 이런 가능성은 있다 정도의 시나리오는 좀 세우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시나리오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결국 이게 사실 결국 이제 화면에 있는데 결국 세 가지 정도의 대안밖에 사실은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충격요법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다라는 네네. 생각하는 거고 결국 그러면 만만대하게 결국 이제 부채를 계속 통제하면서 이게 관리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 어떤 방법이 네. 지금에 봐서는 지금 가장 그 시나리오상으로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우리가 중국의 성장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2000년대는 사실 뭐 두 자릿대 네네. 성장률 하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지고 나서 중국이 그 과잉 어떤 부양 뭐 이런 네네. 필수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조 개혁을 하면서 그게 산업구조 개혁했었죠. 그때. 7%대 성장률이 네네. 뚝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성장률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사실은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지금 생각에서는 지금 뭐 중국의 정책 뭐 어저께 LPR 뭐 내리는 속도라든지 네네. 또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인내와 공동부유를 계속 강조하는 거로 봐서는 결국 이거는 계속 조금 관리 쪽 부채 관리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근데 진짜 예전에 그 산업구조 조정할 때는 막 철강사들 뭐 수백 개의 철강사들을 하나를 쫙 합쳐서 막 다 죽여버리고 야 너 하나 남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국유기업이 또 하나 막 이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들이니까 그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채권자들한테 야, 아유 뭐 안 되겠다. 너 돈 좀 덜 받아라 하기에는 다 인민들이니 이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겠네요. 그리고 그 당시 2010년 구조조정할 때만 해도 중국이 부채,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네. 빚이 한 10년 동안 또 많이 늘었고 그쵸. 특히 이제 결정적인 타격은 결론적으로 보면 팬데믹 과정 속에 중국이 3년 동안 이게 문을 닫은 영향 네네.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이제 그 어리 나가서 자꾸만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자전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자전거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네네. 3년 동안 달리지 못하면서 완전히 녹슬어 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부채 쪽에서의 리스크 자체를 상당 부분 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얘기가 너무 좀 비관적인데 네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과연 어느 영향을 미칠 예.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앞서 이제 제가 2010년 뭐 이때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아픈 기억이 있죠. 그 당시 이제 박스피였죠. 예, 그렇죠. 12년부터 거의 한 16년 17년 그 16년? 뭐 10년, 그 정도까지. 17년 한 반도체 붐이 나오기 반도체 전까지 붐 직전까지. 네. 지금까지 완전히 박스피에 갇혔고 네. 우리나라 그때 수출 증가율을 보면 거의 0%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거의 네. 0%나 상황이고 성장률도 많이 떨어져서 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좀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사실은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은 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 2010년에 박스피가 있었던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영향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좀 화면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중국 리스크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중국의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분명히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국내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이고 그 강도의 차이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한편에서는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글로벌 자금의 탈중국화 이 부분을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근에 공급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변하면서 그 공급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자금이 결국에서는 우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국 때문에 중국이 나빠져 아까 박스피 얘기할 때는 중국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네. 지금은 자금이 결국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려면 네.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전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려면 중국이 이제 좋아져야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예, 앞으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차별화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좋은 뭐 안 좋은 부분은 계속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좋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네네.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 화면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흐름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네. 주식하고 채권입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이 주식 쪽에 자금이 들어온 거고 이 파란색이 채권 쪽에 자금이 들어온 건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피 당시에는 자금이 거의 안 들어왔죠. 네네. 그러다가 17년에 반도체 붐이 일어나면서 주식 채권으로 자금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이제 누적치를 다시 보게 되면 네. 외국인 자금이 주식 쪽에 빠져나가다 최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중국 리스크하고는 뭐 여건 영향을 받더라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채권 쪽은 자금이 아주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신뢰도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국 리스크에 비해서도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네네. 봐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신용 등급도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 네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부채 리스크에 뭐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그 올해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WGBI 네네. 국제 지수편 네. 내년 정도에 아마 들어가게 될 거로 보여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 채권 쪽에 더 유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또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쪽에서 우리가 좀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서 업종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우리가 너무 요 당시 박스피 당시와 너무 이렇게 동일하게 보면 보기가 안 되겠다. 된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하나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우리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요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력 그 대기업체들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 비중은 다 떨어지고 다 미국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잘 해놨어요. 근데 준비를 잘했어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잘해놓은 것도 있고 네네. 사실은 중국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또 사드 문제 뭐 이런 것들 예. 때문에 이게 뭐 자의반 타의반 사실은 줄어든 건데 그렇긴 지금 하죠. 와서 보니까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이죠. 네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이제 박스피 당시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뭐 공교롭게 오늘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거기서 보면 기사를 보면 저와 비슷한 얘기를 뭐 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도 사실은 조금 뉴스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네네. 좀 글로벌 시각 자체가 이 탈중국화 현상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과연 누구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도 사실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미일 회담을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그래도 뭐 한국이랑 일본은 좀 믿을만 하잖아. 막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미국이 여하튼 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러한 쪽 AI라든지 이런 쪽이 사실은 뭐 생각보다 그쵸. 더 강한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중 갈등이 있었던 2017년 뭐 18년 이런 당시에도 우리나라 쪽의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반도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뭐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의 여파가 중국 내에 조금만 그래도 아까 뭐 파생상품 이런 거기 때문에 중국 내에 조금 한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오히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뭐 부정적인 부분을 피할 수는 없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뉴스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잠시 뭐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글로벌 자금들의 신뢰도 측면에서 그럼 어느 국가를 찾아갈 거냐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한국이 일정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다는 예. 뭐 그래서 얘기된 게 오늘 뭐 한국, 인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조금 상황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안심이 됐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수출이 받쳐줘야 자금이 들어올 텐데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한국만 좋다고 마냥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포트폴리오 그 분배 차원에서 자 미국 비중이 60%, 뭐 중국 비중이 뭐 요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 20%다. 한국이 2%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려면 한국의 그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한국이 좋다고 한들 포트폴리오 분배 차원에서 한국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한국이.
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이머징 펀드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네네. 정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MSCI 뭐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그런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근데 좀 이머징 펀드나 이머징 지수 내에서 지금 뭐 다들 중국에 대해서 뭐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만약 중국 비중 자체가 뭐 어쨌거나 좀 줄어든다라면 뭐 상대적으로 거기서 국내 비중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뭐 당장 확언하기는 네네. 어려운 부분들이고. 근데 워낙 중국에 대한 보는 시각들 자체가 지금 뭐 다들 안 좋으니까 당장에 단기간에 중국으로 다시 자금들이 뭐 향후 4, 5년 후, 3, 4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1, 2년 내에 중국으로 다시 자금들이 이렇게 환류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기 좀 저도 죄송하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부채 문제가 터져서 예. 이걸 뭐 관리 차원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그 시기는 예. 보통 얼마나 걸려요? 중국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게 그 속도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일 거로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당시도 보게 되면 2007년 말, 2008년, 제 기억으로 2008년에 거의 최악이었던 것 네네, 같고, 그렇죠. 예, 거의 2009년에 들어가서는 뭐 양적 완화하고 뭐 정부가 구제금융 투입을 하면서 바닥을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재정 위기도 보게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우리가 뭐 비극수가 얘기를 하다가 네네. 결국 이제 22가 모든 그 가용적인 모든 자금을 동원하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 이제 구제금융 거기도 이제 결국 비탄감을 했죠. 그쵸. 예, 네. 예, 구조조정을 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1년 후에서는 다시 또 안정을 찾았던 것들 보면 한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뭐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적극적일 때 그렇죠. 저 그때, 예.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아유, 알겠습니다. 중국 이 부채 문제는 좀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 박상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그러면 어느 국가를 찾아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 한국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으로 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우울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